상원 민주당이 매년 초당적으로 처리해온 국방수권법의 심의 절차를 저지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미 북동부 지역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 뉴저지는 폭염과 강한 뇌우까지 예보됐습니다. 포트리 경찰총력으로 숨진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유족이 포트리 타운 정부와 현장 경관 5명을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 넘게 한인 식당을 지켜온 70대 한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은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말기암 치료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져 지역 한인 사회가 큰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연방 하원이 매년 2차례 시계를 조정해야 했던 이른바 서머타임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최종 시행의 공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늘어난 전력 확보 비용이 일반 가정과 사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부터 교육과 취업, 한국 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병무청 등 4개 기관도 상담부터 병역 이행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공항에서 만나는 TSA 요원과 세관 국경보호국 CBP 요원은 승객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상원 민주당이 매년 초당적으로 처리해온 국방수권법 심의 절차를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재개한 상황에서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 규정상 법안 심의를 개시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예산 약 1조 1천억 달러와 에너지부 핵무기 관리 예산 410억 달러 등 총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장병급여 3.6% 인상과 군인 가족 지원 확대, 함정, 항공기, 미사일 체계 도입 등 미국의 국방정책 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60여 년간 매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돼온 대표적인 국방 법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행동과 국방 예산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심의 개시조차 무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적대 행위 재개와 미군 공습을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전략도 출구 계획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은 사실상 이란 전쟁을 위한 예산 승인이라며 대다수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교육과 사회복지 등 비국방 분야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은 국방수권법 심의 절차 자체가 막힌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거부하는 새로운 수준의 정치적 대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초당적으로 18대 9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과정에서 국방비 확대와 비국방 예산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양당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 조정은 상원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없이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표결 이후 상원 지도부가 언제 심의를 재개할지, 또 여야가 국방, 비국방 예산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미네소타주의 대형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감온도 100도를 넘는 폭염과 국지성 강한 내후까지 예보되면서 기상당국은 건강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이번 주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수백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미 중부의 고기압과 캐나다 동부의 저기압 영향으로 산불 연기가 5대호를 거쳐 뉴욕과 뉴저지,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옅은 연무가 나타난 가운데 수요일에는 연기 농도가 더 짙어지고 영향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중서부 지역에는 대기질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짙은 연기는 워싱턴 DC 인근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벌겐, 에섹스, 허드슨, 머서, 미들섹스, 유니언 등 여러 카운티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머서와 미들섹스, 몬머스 카운티에는 코드 오렌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드 오렌지는 대기오염 수준이 어린이와 노인, 또 천식이나 심장, 폐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당국은 장시간 야외 활동과 격렬한 운동을 줄이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불 연기 속 초미세먼지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기존 심혈관이나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기질 악화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에는 올여름 두 번째 폭염이 찾아옵니다. 뉴욕시는 체감온도가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목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공공해변과 수영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서양 연안에서 강한 이한류가 발생함에 따라 코니아일랜드부터 롱아일랜드 몬타까지 현재 14개 해변에 수질오염 및 안전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당국은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시간에만 입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도 최고 기온이 90도 후반, 체감온도는 최대 109도, 섭씨 4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랭 전선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풍과 우박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당국은 한랭 전선이 지난 뒤에도 산불 연기 유입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023년 6월 북동부를 뒤덮었던 최악의 대기질 사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포트리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 유족이 사망 2주기를 앞두고 포트리타운 정부와 현장 경관 5명을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유족은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포트리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책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빅토리아 이씨 유족이 어제 뉴저지 연방법원에 73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포트리 타운 정부와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경관 등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 5명입니다. 소장에는 연방민권법에 따른 과잉 진압과 영장 없는 주거 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과 주법상 부당 사망 등 모두 14개 청구 항목이 담겼습니다. 유족은 배심원 재판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개별 경관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정신건강 위기 당시 가족이 병원 이송을 요청하며 911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투입하는 대신 강제 진입과 무력 사용을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포트리에서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출동하는 뉴저지주의 어라이브 투게더 프로그램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훈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피켄스 경관을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유족이 제기한 민사상 법적 대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경찰 대응이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포트리 타운 정부에도 정책과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씨 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포트리 타운 정부와 경찰이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같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024년 정신건강 위기 중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 유족이 강제 진입과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신고에 무장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한인 식당을 지켜온 70대 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은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말기암 치료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가 병원으로 가기로 한 날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미보험 장기 체류자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숨진 부부는 토론토 노스역의 한 식당 압구정에서 20여 년간 매니저로 일해온 73세 김윤주 씨와 부인 71세 차명자 씨입니다. 차 씨는 식당 안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남편 김 씨는 인근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왔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가까이 지낸 지인은 차 씨가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된 말기 상태였으며 숨지기 2주 전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조차 어려워 주변에서 산소통을 구해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차 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뒤 한인 가정의를 찾았고 검사 결과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응급실로 갈 것을 권했지만 차 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추가적인 병원 치료로 이어지지 않은 채 상태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식당 업주는 차 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고 식당이 쉬는 지난달 30일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딸과 함께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식당을 찾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캐나다 한국일보에 전했습니다. 지인들은 부부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온타리오 공공의료보험인 오힙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뤄온 것으로 전했습니다. 부부는 캐나다에 직계 가족이 없고 한국의 가족 친지들과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넘게 한인사회에서 일해온 부부가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과 후속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채 숨졌다는 비통한 소식에 한인사회에서는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체류자들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하원이 매년 2차례 시계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을 연중 내내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앞으로 상원 심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최종 시행될 경우 뉴욕은 겨울철 해가 1시간 늦게 지는 대신 해가 뜨는 시간도 1시간 늦어지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연방 하원은 어제 썸머타임을 전국적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매년 3월 썸머타임을 시작하고 11월 다시 표준시로 되돌리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썸머타임을 1년 내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입법의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썸머타임 영구화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에 상원에서 통과되면 매년 2차례 시계를 조정했던 기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썸머타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하와이와 애리조나주의 대부분 지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년 시계를 바꾸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수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력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국민들의 번거로움과
관련 소요 비용을 없애 매년 수억 달러 상당의 사회적 가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플로리다주 번 뷰캐넌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관광과 야외 활동 증가, 경제 효과 확대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연 2회 시간 변경이 수면 리듬을 깨트리고 산업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겨울철 저녁 일조량이 늘어나면 야외 활동 증가와 소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겨울철 해 뜨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등굣길과 출근길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해가 오전 9시 가까이 돼서야 뜨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어두운 시간에 학교에 가야 하거나 등교 시간 자체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체감 일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겨울철 가장 늦은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20분, 가장 이른 일몰 시간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이 연중 유지되면 일출은 오전 8시 20분, 일몰은 오후 5시 28분으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출근과 등교 시간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는 반면 퇴근 시간에는 해가 더 오래 남아 있어 저녁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에는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원의 문턱을 넘었지만 일부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가 법안 시행의 최종 변수로 남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늘어난 전력 확보 비용이 일반 가정과 사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 13개 주 일부 지역에서는 2028년부터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한 63억 달러의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미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어제 전력 용량 경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JM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동부와 중서부 13개 주에 전부 또는 일부 지역과 워싱턴 DC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번 경매는 2028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발전 용량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에서 확보된 용량의 가치는 164억 달러. 다만 자체 발전이나 개별 계약 물량도 있어 이 금액 전체가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PJM의 독립시장 감시 기관인 모니터링 애널리틱스는 이 가운데 약 63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전력회사를 거쳐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경매 가격은 메가와트당 하루 325달러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승인한 상한선에서 결정됐습니다. PJM은 가격 상한제가 없었다면 관할 지역 대부분의 경매 가격이 메가와트당 하루 554달러 72센트에 형성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지역과 전력회사,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최근 전력 용량 가격 상승으로 일반 가정이 연간 220달러에서 320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력 공급 부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확보된 발전 용량은 PJM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준보다 6,831메가와트 부족했습니다. PJM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규 발전 설비 연결을 서두르고 대규모 신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PJM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기요금과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50메가와트 이상 대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규 주 환경 인허가 절차를 최대 1년 동안 보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발전소와 송전망 확충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AI 산업의 전력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을 한데 모으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병역 국적 지원도 범정부 체계로 묶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부터 교육과 취업, 한국 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병무청 등 4개 기관은 병역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담부터 병역 이행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오는 10월 1일 본청으로 통합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센터가 장학과 연수 등 사업을 집행하던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국장급인 동포역량 지원관이 신설되고 산하에 동포인재 육성과와 차세대 동포연수과, 동포유산 보존과 등 3개 과가 설치됩니다. 동포인재 육성과는 기존 초청 장학 사업을 확대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포의 교육과 취업, 정착, 전 과정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차세대 동포연수과는 연수 인원을 지난해 약 2,000명에서 2029년까지 연간 6,000명으로 늘리고 우수 참가자는 인재풀과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로 관리합니다. 동포유산 보존과는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역사를 담은 기록물과 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디지털 자료 보관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 국민의 병역 지원도 강화됩니다. 병무청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병역 이음 정책 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거주해 한국의 병역 국적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외공간과 관계기관을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병역 국적 정보와 맞춤형 안내, 입영 준비 체험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현재 베트남에서 현지 설명회와 입영 준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병역 의무나 면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병역 이행 과정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는 TSA 요원과 세관 국경보호국 CBP 요원은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다릅니다. TSA는 원칙적으로 승객의 휴대폰 내용을 검색할 권한이 없지만 국경을 관장하는 CBP는 영장이 없이도 휴대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알아둬야 할 두 기관의 차이를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교통보안청 TSA 요원은 승객의 휴대폰 속 내용을 들여다볼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TSA는 총기나 폭발물 등 물리적 위협을 걸러내는 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TSA 요원은 휴대폰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거나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휴대폰 속 정보를 읽거나 복사하지는 않는다는 게 TSA의 공식 입장입니다. TSA 요원이 휴대폰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승객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국제선 입국장에서 마주치는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다릅니다. 미국 국경과 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는 수정헌법 4조상 국경검색 예외가 적용돼 CBP가 영장 없이도 휴대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CBP의 조사는 기본검색과 정밀검색 두 단계로 나뉩니다. 기본검색은 요원이 휴대폰 화면을 직접 넘겨보는 방식으로 별다른 의심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색은 외부 장비를 휴대폰에 연결해 자료를 복사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나 국가 안보 우려가 있고 상급자 승인까지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CBP의 휴대폰 조사 요청을 거부해도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지만 억류되거나 기기를 압수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여행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대폰을 조사당하는 여행객은 많지 않습니다. CBP에 따르면 지난 2025 회계연도 입국장을 통과한 여행객 4억 1,900만 명 가운데 전자기기 조사를 받은 사람은 55,3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이스가 하루 전 대부분 중단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단속은 아이스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이를 포기하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스 요원들에게 다시 현장에 나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3일에는 메인주에서 각각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애초 단속 대상이 아니었으며 메인주에서 숨진 콜롬비아 국적 남성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은 보디 카메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모든 아이스 체포팀에 보디 카메라를 착용한 요원을 최소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절도범을 막다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진 한인 뷰티업주 김일선 씨 사건의 운전자가 1년 7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잭슨빌 셰리프국에 따르면 47세 데럴 뷰포드는 지난 8일 교통 단속 중 붙잡혀 사망사고 후 현장 이탈과 면허 정지 상태 운전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보석금은 52만 5천 달러로 책정됐고 첫 공판은 이달 30일입니다. 뷰포드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신이 도주 차량을 몰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이미 체포돼 각각 징역 10년과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들이 신변 위협이 크게 늘었다며 의회에 경호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엘라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어제 의회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관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관련 위협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고, 베럿 대법관은 과거 방탄조끼를 입어야 했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억 2,8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대법관 자택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1명당 경호 인력 6명 추가 배치, 사이버 보안 강화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 동전이 발행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공개한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함께 자유를 뜻하는 리버티, 그리고 1976에서 2026이라는 연도가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흰머리 수리가 포함된 미국 국장이 들어갔습니다. 연방 조폐국은 이미 동전 주조에 들어갔으며 올 가을부터 발행할 예정입니다. 생존 인물의 초상을 화폐에 넣는 것을 둘러싼 위법 논란도 있지만 재무부는 2020년에 제정된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